보험 서류예요. 어머님이 서명만 하시면 돼요. 보험 서류? 그런데 왜 내 이름이 피우견인이지? 그건 그냥 절차예요. 어머니 믿으세요. 믿음으로 속였니? 이제는 증거로 말할게. 그날 법정에서 아들이 무너졌다. 다음 주 내 며느리는 내 재산의 법적 보호자가 될 뻔했다. 증거, 약국, 이웃, 심지어 가짜 의사 소견서까지 준비돼 있었다. 하지만 판사는 말했다. 후견인 신청, 기각. 그날 나는 나를 되찾았다. 초대받지 못했지만 어머니는 강했다. 나는 자물쇠를 바꾸고 자동이체를 끊고 삶의 방향을 다시 바꿨다. 법정에서 떨린 건 다리였지만 흔들리지 않은 건 내 목소리였다. 제 돈은 환영받았지만 저는 아니었습니다. 이 한 문장이 칼이 되었다. 패배 대신 꽃을 샀다. 장미 한 다발이 내 자유의 시작이었다. 이제 내 아들은 내 삶의 관리자가 아니라 그냥 한 사람의 아들이다. 72살 늦지 않았다. 오늘이 내 인생 1일차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2 김순애라고 합니다. 젊었을 땐 참 예뻤어요. 친구도 많고 어디를 가도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하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는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살았어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 어느새 친구도 하나둘 멀어지고 나를 찾아주는 사람도 줄었지요. 그런데 그 아들 때문에 이런 일을 겪게 될 줄은 몰랐어요. 오늘은 용기 내서 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누군가 제 마음을 들어줬으면 해서요.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글을 작성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어머니의 창가를 찾아주신 고마운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행복과 사랑이 늘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은평구 언덕 위에 자리한 작은 전원주택의 창문으로 오후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이 집에 혼자 사는 72세 김순애는 거실 소파에 앉아 손끝으로 청첩장을 어루만지고 있었습니다. 황금빛 리본이 달린 고급스러운 종이 위에 금박으로 새겨진 글씨들이 반짝였습니다. 김민수, 이나경의 결혼을 축복해 주세요. 순애의 입가에 행복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35살이 되도록 결혼 생각을 않던 외아들 민수가 드디어 사랑하는 배우자를 만나 결혼한다는 생각에 그 기쁨이 가슴을 따뜻하게 데웠습니다. 그동안의 고생과 노력을 보상받는 것 같아 행복했습니다. 청첩장을 받은 지 벌써 한 달이 흘렀지만 볼 때마다 새로운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아들 민수와 나경이었습니다. 순애는 그들을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머니, 나경이가 인사드리러 왔어요. 민수가 결혼할 며느리를 데리고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나경은 단아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긴 생머리를 한쪽으로 넘긴 모습이 단정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이나경이에요. 나경은 깍듯하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래요. 반가워요. 민수 때문에 고생이 많겠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오히려 제가 더 의지하고 있어요. 나경의 대답에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차갑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서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할 말이 있어요. 저기 결혼 준비하느라 돈이 좀. 순애는 젓가락질을 멈추고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얼마나 필요하니? 전세자금이랑 혼수 마련하는데 한 2천만 원 정도면. 순애는 고민하듯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로는 외아들 민수만 바라보며 살아왔지요. 교사로 30년을 일하며 모아둔 돈이 있었습니다. 퇴직금과 연금, 그리고 아끼며 모아둔 저축. 모든 것이 아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 알겠어. 내일 은행에 가서 정리해 볼게. 민수의 얼굴이 안도의 한숨과 함께 얼굴 표정이 환해졌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어머니. 그 후 석 달 동안 순애는 두 사람의 새 출발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했습니다. 전세자금 1,500만 원, 혼수 비용 500만 원, 생활비 명목으로 매월 50만 원씩
아들 민수가 부탁할 때마다 보내주었습니다.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것을 보면서도 마음은 뿌듯했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뿐인 사랑하는 아들 민수가 결혼을 한다니 새로운 삶을 위한 시작에 동참하게 되어 기뻤습니다. 민수에게 아들이 행복하면 엄마도 행복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결혼식을 한 달 앞둔 어느 일요일이었습니다. 순애는 한복집에서 갓 맞춰온 파란색 치마 저고리를 옷장에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흡족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72세의 나이에도 충분히 아름답고 품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날 전혀 예상치 못한 작은 균열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부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아들 민수였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응, 민수야. 무슨 일이야? 순애는 반갑게 말을 했습니다. 저 결혼식 건으로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민수가 어딘가 이상한 목소리였습니다. 순애는 전화기를 귀에 더 가까이 댔습니다. 왜 뭔데? 결혼식장이 좀 작아서요. 특별한 하객들만 모시기로 했어요. 순애는 귀를 의심하였고 전화기를 잡은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뭐 특별한 하객이라니? 나경이 쪽에서 중요한 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어머니는 죄송하지만 이번엔 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순애는 귀를 의심한 듯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오지 말라는 뜻이니? 어머니, 그런 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순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화기를 든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나중에 따로 식사라도. 순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거실이 갑자기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시계 소리만 째깍거렸습니다. 민수의 그 말은 얼음장처럼 가슴을 내리꽂았습니다. 특별한 하객 그 말은 순애 씨의 귀에 무겁게 맴돌았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전화를 쥔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가슴 속에서 오래된 바람이 끊어진 듯 답답했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거실을 물들였습니다. 순애는 소파에 주저앉아 청첩장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글씨들이 흐릿해 보였습니다. 특별한 하객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3년 동안 4천만 원을 지원한 자신은 특별하지 않다는 뜻이었습니다. 돈은 받아도 사람은 필요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순애는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눈가에 맺힌 눈물이 뺨으로 흘러내렸습니다. 이제야 알겠구나. 작은 중얼거림이 조용한 거실에 퍼졌습니다. 순애는 청첩장을 가슴에 품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는 지난 날을 떠올렸습니다. 교사로 일하던 시절 늘 제자들을 위해 헌신했고 퇴직 후에는 오직 아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자신을 위한 여행도 친구들과의 모임도 줄였지요. 생활은 단출했지만 아들을 도와주고 있다는 뿌듯함 하나로 버텨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모든 기억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저녁 순애 씨는 한참을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빛 아래에서 손등의 주름이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세월이 남긴 흔적이었지만 오늘은 유독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책상이 달력에는 결혼식 준비라고 적힌 메모가 붉은 펜으로 표시되어 있었지요. 그녀는 메모를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구나. 이제는 달라져야겠지. 멀리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액정에 뜬 이름은 아들 민수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번만큼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끝으로 벨소리를 꺼버리며 속으로 다짐했지요. 이제부터는 나 자신이 먼저야. 마음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순애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선명한 다짐 하나가 그녀의 마음에 뿌리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지켜야겠다. 정말로. 창밖 가로등이 희미하게 집안을 비추었습니다. 긴 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순애 씨는 며칠 동안 집안에서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받아도 짧게 대답하거나 아예 벨소리를 꺼두었습니다. 마음이 허전했고 집안 곳곳이
텅 빈 듯 했지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조차 낯설게 보였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왜 나는 특별하지 못했을까? 그러나 곧 생각을 거두었습니다. 잘못은 분명 자신이 아니라는 걸 이제는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그들의 태도였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순애는 소파에서 잠이 들었는지 목이 뻣뻣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9시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벌써 아침 산책을 끝낼 시간이었습니다. 세수를 마치고 거울을 보았습니다. 눈두덩이 부어 있었습니다. 찬물로 몇 번 더 얼굴을 씻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겠다. 속으로 중얼거렸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래도 아들 민수의 새 출발을 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인터넷 뱅킹 화면이 떴습니다. 매월 10일 민수 이름으로 된 계좌로 50만 원씩 자동이체되는 내역이 보였습니다. 순애는 손으로 마우스를 움직여 자동이체 해지 버튼을 힘주어 클릭했습니다. 정말 해지하시겠습니까? 확인 메시지가 나타났습니다. 순애의 손가락이 잠시 멈췄습니다. 잠시 고민하였습니다. 그러나 곧 확인 버튼을 눌렀습니다. 해지가 완료되었습니다. 화면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순애는 결심한 듯 컴퓨터를 껐습니다. 순애의 첫걸음이었습니다. 오후에 자물쇠 업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직원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현관 자물쇠를 바꾸고 싶은데요. 언제 작업 도와드릴까요? 오늘 가능한가요? 오후 3시는 어떠세요? 좋습니다. 순애는 서랍에서 예비 열쇠들을 꺼냈습니다. 민수에게 준 것, 나경에게 준 것 모두 4개였습니다. 잠깐 열쇠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곧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3시 정각에 자물쇠 기술자가 왔습니다. 30분 만에 작업이 끝났습니다. 새 열쇠 2개를 받았습니다. 하나는 목에 걸고 하나는 안전한 곳에 보관했습니다. 저녁 무렵 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들 민수였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순애가 대답하였습니다. 어제는 죄송했어요. 순애는 아무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말에 나경이랑 인사드리러 갈게요. 민수가 말하였습니다. 아니 오지 말아라. 어머니 당분간 오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구나.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왜 그런지는 너희들이 더 잘 알잖니. 순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마구 두근거렸습니다. 평생 한 번도 아들 민수에게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순애는 동네 은행에 갔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김대리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오랜만이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통장 정리를 좀 하려고요. 순애는 대답했습니다. 계좌 내역을 출력했습니다. A4 용지 5장이 나왔습니다. 순애는 형광펜으로 민수에게 보낸 돈을 표시했습니다. 노란색 줄이 빼곡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30년간 써온 낡은 수첩이었습니다. 2022년부터 올해까지의 기록을 살펴보았습니다. 전세자금, 혼수비용, 매월 생활비, 명절 용돈, 병원비 하나씩 계산했습니다. 총 3,340만 원이었습니다. 순애는 펜을 들고 종이에 적었습니다. 김민수에게 지원한 금액 3,340만 원. 글씨를 적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일주일 후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보니 민수와 나경이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예요. 문 좀 열어주세요. 순애는 인터폰을 끄고 거실로 갔습니다. 벨소리가 계속 울렸습니다. 어머니, 열쇠가 안 맞는데요. 민수의 다급한 목소리가 문 밖에서 들렸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문 열어주세요. 나경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차갑고 짜증스러운 말투였습니다. 순애는 한참 후에 문을 열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이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어머니,
왜 열쇠를 바꾸셨어요? 민수가 먼저 물었습니다. 들어오거라. 순애는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민수와 나경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순애는 건너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갑자기 이상하세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이상하다고 뭐가? 순애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생활비도 안 들어오고 연락도 안 받으시고 생활비라니? 순애가 물었습니다. 네, 매달 보내주시던 그게 생활비였니? 순애는 테이블 위에 준비해둔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이걸 보겠니? 민수가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나경도 옆에서 들여다보았습니다. 3년간 총 3,340만 원을 보내줬더구나. 순애의 말에 두 사람이 말없이 종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나경이 입을 열었습니다. 당황한 듯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희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감사하다고? 순애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에서 나를 뺀 거였니? 어머니, 그건 나경이 말을 잇지 못하였습니다. 특별한 하객이 아니라서 뺀 거 맞니? 민수가 머리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사과받으려고 이런 게 아니란다. 순애는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만하였으면 좋겠구나. 앞으로는 나한테 돈 얘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어머니, 하지만 나경이 일어나서 순애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희도 어머니를 사랑해요. 돈 때문이 아니라. 순애는 나경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사랑이라고 했니? 결혼식에 안 부른 게 사랑인 거니? 나경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우는 게 무슨 소용이니? 나는 이제 깨달았어. 내가 늘 내어주는 것만으로도 가족이 되는 게 아니더구나. 순애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순애는 현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돌아가거라 어머니. 민수가 일어나 따라왔습니다. 어머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저흰 정말 생각할 거 없을 것 같구나. 3년간 충분히 생각했으니까. 순애는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에 차가운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그럼 저희는 어떻게 살아요? 나경이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너희들끼리 살아보거나. 이제 어른이잖니. 순애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대화는 그 뒤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민수와 나경은 결국 고개를 떨군 채 돌아섰습니다. 두 사람이 터벅터벅 나갔습니다. 순애는 문을 닫고 등을 기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현관문이 닫히자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그러나 이번의 고요는 전보다 무겁고 진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제야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녁에 혼자 식사를 하면서 순애는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더 어려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내 인생이니까 내가 정해야지. 작은 다짐이 조용한 식탁에 울려 퍼졌습니다. 밖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순애는 평소처럼 아침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단골 약국 앞을 지나는데 박 약사가 급히 나왔습니다. 김 선생님, 잠깐만요. 뭔가 할 말이 있는 듯 다급한 목소리를 순애를 불러 세웠습니다. 박 약사는 순애와 같은 동네에서 15년째 약국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순애는 불안한 마음으로 되물었습니다. 며느님이 어제 오셔서 이상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순애의 순간 얼어붙듯 걸음이 멈췄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요? 어르신 건강이 좀 안 좋아졌다면서 서류에 서명 좀 해달라고 하시는데. 박 약사는 가방에서 여러 장의 종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보험 관련 서류라고 하던데 읽어보니까 이상해요. 박 약사는 걱정스러운 듯 순애를 보며 말을 하였습니다. 순애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후견인 선정을 위한 증인 진술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순애는 당황한 듯 물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안 써드렸거든요. 김 선생님에게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았습니다. 순애의 손이 떨렸습니다. 후견인이라는 단어가 낯설고 무서웠습니다. 며느리가 뭐라고 하던가요? 어머님이 요즘 깜빡깜빡하시고
돈 관리도 어려워하신다고. 그런데 어르신은 멀쩡해 보이시는데 무슨 일 있으세요? 박 약사는 진심으로 걱정하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순애는 서류를 다시 자세히 읽었습니다. 김순애 씨는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며 라는 문구가 보였습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지면서 서류를 들고 있는 손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순애는 겨우 속삭이듯 대답하였습니다. 왜 이런 서류가 있는 걸까? 나는 멀쩡한데 도대체 왜? 순애는 너무 당황하여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박 약사가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세차게 끄덕였습니다. 며느님이 왜 그랬을까요? 잘 알아보세요. 별일 없으시겠지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박 약사가 말하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애는 떨리는 손으로 컴퓨터를 켰습니다. 후견인 제도에 대해 찾아보았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놀라웠습니다. 후견인이 정해지면 재산 관리를 다른 사람, 즉 다시 말해서 아들 민수와 나경이 하게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러려고 그랬구나. 그런데 도대체 왜 그런 걸까? 순애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날 오후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김순애님 맞으세요? 네, 그런데요. 안녕하세요. 김민수님이 의뢰한 법무사 이정훈입니다. 순애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법무사요? 네. 후견인 선정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후견인이 뭐예요? 순애가 당황한 듯 물었습니다. 어르신이 치매 판정을 받으셨다고 들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의사 소견서도 있고 주변 분들 증언도 있다고 하는데요. 순애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법원에 나오셔야 합니다. 저는 멀쩡해요. 그 부분은 법원에서 판단하겠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순애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이웃집 김대기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순애 씨, 큰일 났어. 무슨 일이세요? 며느리가 우리 집에 와서 이상한 소리 하더라. 김할머니는 숨을 고르며 걱정스러운 듯 말했습니다. 자기 시어머니가 요즘 이상해졌다면서 증인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야. 저도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는 줄 아나? 순애 씨는 나보다 더 정신이 멀쩡하고 똑똑하다고 했지. 김할머니가 양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그런데 서류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김순애가 길을 잃어버리고 돈 계산도 못한다고 되어 있었어. 정말요? 순애가 동그란 눈으로 당황한 듯 물었습니다. 완전 거짓말이야. 내가 증인으로 나서줄게. 김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순애의 가슴이 따뜻해지면서도 당혹스러웠습니다. 며느리가 왜 김할머니한테까지 이런 말을 했을까? 나는 정말 멀쩡한데 말이야. 다음 날 순애는 동네 병원에 갔습니다. 30년 단골인 윤 원장님을 만났습니다. 원장님, 제가 치매 검사를 받고 싶어요. 갑자기 왜요? 어디가 안 좋으세요? 별일 없어 보이시는데. 순애는 며느리가 박 약사에게 내민 서류와 김할머니에게 증인이 필요하다고 했던 이유와 상황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순애의 이야기를 다 들은 윤 원장님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검사해드리죠. 간단한 인지능력 검사를 받았습니다. 날짜, 장소, 계산, 기억력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아무 문제 없으세요. 소견서 써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원장님. 집에 돌아와서 순애는 수첩에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 박 약사, 김대기 할머니, 윤 원장님, 나를 모함하는 사람들 민수, 나경, 법무사. 수첩에 적어놓고 보니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순애 씨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도움을 준다고 하신 분들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지만 당황스럽고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자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법원에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긴 세월 모든 걸 헌신해서 아낌없이 키웠던 사랑하는 아들 민수가 자신을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중얼거리다가 멈췄습니다. 잘못한 게 없었습니다. 지난 3년간 최선을 다해 도왔는데 이런 보답을 받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민수 혼자 와 있었습니다. 어머니, 얘기 좀 해요. 순애는 문을 열어줬습니다. 민수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순애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법무사에게 전화 받았다. 네,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걱정돼서 그런 거예요. 걱정이라니? 요즘 이상하시잖아요. 갑자기 돈도 안 주시고 전화도 안 받으시고 그게 이상한 거니? 순애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어머니를 사랑해요. 사랑한다면서 후견인 신청은 왜 하니? 민수가 말없이 바닥을 바라보았습니다. 대답해보거라. 어머니가 혼자 살기 어려울 것 같아서. 어려운 게 뭐가 있니? 밥도 해먹고 빨래도 하고 산책도 하는데. 하지만 뭐니? 순애는 일어났습니다. 내 돈을 관리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니? 민수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어머니, 그럼 취하하거라. 후견인 신청. 그건 민수가 머뭇거렸습니다. 못하겠다는 거네. 순애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돌아가거라. 민수가 일어나서 따라왔습니다. 어머니, 우리 좀 좋게 얘기해봐요. 좋게 얘기할 게 뭐가 있니? 내 아들이 날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하는데. 어머니, 돌아가거라. 순애는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민수는 한참 서 있다가 나갔습니다. 문을 닫고 나자 순애는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화요일이 이틀 남았습니다. 법원에 혼자 가야 했습니다. 변호사도 없고 준비한 것도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평생을 자신의 힘으로 살아왔습니다. 이번에도 해낼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내가 스스로 증명해야지. 내가 멀쩡하다는 걸. 순애는 일어나서 책상으로 갔습니다. 증거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소견서, 약사의 진술, 이웃들의 증언, 하나씩 파일에 넣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순애는 계속 준비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화요일 아침 9시였습니다. 순애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머리를 단정히 빗어 올렸습니다. 화장도 평소보다 신경 써서 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김순애라는 걸 보여주는 날이야. 가방에 준비해둔 서류들을 넣었습니다. 김 원장님 병원 소견서, 박 약사의 새 진술서, 김대기 할머니의 증언서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차창밖 풍경이 빨리 지나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발걸음은 확고했습니다. 법원 로비는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심리실 위치를 물어보았습니다. 301호실이요. 엘리베이터 타고 3층으로 가세요. 직원이 친절하게 알려주었습니다. 3층에 도착하니 아들 민수와 나경이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 여성이 옆에 있었습니다. 법무사인 것 같았습니다. 순애는 그들과 떨어진 곳에 앉았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돌려보았지만 순애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김순애님 관련 사건 당사자분들은 안으로 들어오세요. 법원 직원이 나와서 안내했습니다. 심리실은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판사가 앉을 자리 앞에 테이블 2개가 있었습니다. 순애는 오른쪽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민수 일행은 왼쪽에 앉았습니다.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모두 앉으세요. 판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김민수님이 신청한 후견인 선정 사건입니다. 먼저 신청인 측 주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법무사가 일어났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김순애님은 올해 72세로 최근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순애는 저도 모르게 주먹을 쥐었습니다. 돈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가족들과의 의사소통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있나요? 판사가 물었습니다. 네. 의사소견서와 주변인들의 증언서가 있습니다. 법무사는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가족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중단하는 등 이상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순애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김순애님, 차례가 되면 말씀하세요. 판사가 손짓하며 진정시켰습니다. 곧 순애의 순서가 되었습니다. 이제 김순애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순애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떨렸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치매가 아닙니다.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윤내과 윤 원장님이 써주신 소견서입니다. 인지능력 검사 결과 모든 항목에서 정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받아보았습니다. 또한 동네 박 약사님께서 새로 써주신 진술서도 있습니다. 순애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보험 서류라고 속여서 서명을 받으려고 했지만 약사님이 내용을 보시고 거절하셨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제가 경제적 지원을 중단한 이유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애는 가계부를 꺼냈습니다. 3년간 총 3,34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에는 특별한 하객이 아니라며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제 돈은 언제나 환영받았지만 저는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순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이 치매 증상인가요? 판사가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김민수님, 답변하시겠습니까? 민수는 한참 말없이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나경이 일어나서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지금 와서 우는 게 무슨 소용이에요? 순애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혼자서도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김대기 할머니의 증언서도 제출했습니다. 이웃분들도 모두 제가 정상이라고 증언해 주셨습니다. 판사는 모든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잠시 휴정하겠습니다. 15분 후 판사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법정이 숨을 죽였습니다. 김순애님에 대한 후견인 선정 신청을 기각합니다. 순애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신청인이 제출한 의료 기록과 증언들은 신빙성이 부족하며 김순애님은 충분한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합니다. 판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또한 가족 간의 경제적 분쟁을 후견인 제도로 해결하려는 시도는 부적절합니다. 민수와 나경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심리를 마치겠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순애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복도에서 민수가 따라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순애는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민수야, 이제야 정신 차렸니? 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나경도 다가와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순애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눈물을 흘리며 진심으로 반성을 하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순애는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전히 화가 났지만 법정에서 이긴 후로는 마음에 여유가 생겼습니다. 용서는 시간이 좀 필요해. 네, 기다리겠어요. 민수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내 삶에 간섭하지 마라. 순애가 말하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순애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에 내려와서 법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내가 해냈구나. 순애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법원 앞 카페에 들어가서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오랜만에 마시는 커피가 달콤했습니다.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김대기 할머니였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걱정돼서 그래요. 순애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겼어요. 고마워요. 곧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순애 씨, 정말 잘됐다. 축하해요. 김할머니의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고마워요. 할머니가 도와주셔서 가능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당연히 도와야지요. 전화를 끊고 나서 순애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지나다녔습니다. 모두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나도 이제 내 삶을 살아야지. 순애는 커피를 다 마시고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꽃집에 들렀습니다. 예쁜 장미 한 다발을 샀습니다. 오늘은 나를 위해 꽃을 사는 날이야. 집에 도착해서 꽃을 화병에 꽂았습니다. 거실이 환해졌습니다. 저녁에 혼자 식사를 하면서
순애는 생각했습니다. 오늘이 새로운 시작이라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됐습니다. 72살의 새 출발이라니. 순애는 미소 지었습니다. 밖에는 별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법정에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순애는 아침마다 거실에 앉아 장미를 바라보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꽃잎이 하나씩 떨어지면 새 꽃을 사서 바꿔 꽂았습니다. 꽃도 내 마음도 항상 새로워야지. 작은 다짐과 함께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이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30년을 산 전원주택은 너무 컸습니다. 혼자 살기에는 관리도 어려웠습니다. 부동산에 집을 내놓고 도심에 작은 아파트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철역 근처 병원과 문화센터가 가까운 곳을 찾았습니다. 이제는 편리한 게 최고야. 짐을 정리하면서 오래된 앨범들을 발견했습니다. 민수가 어렸을 때 사진들이었습니다. 첫돌, 초등학교 입학식, 중학교 졸업식, 웃고 있는 아들의 모습이 예뻤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앨범을 박스에 넣었습니다. 미워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는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며칠 후 민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응, 이사하신다고 들었어요. 누가 그러던? 부동산 아저씨가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필요 없어. 순애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알고 있어. 용서해 주실 수 없을까요? 순애는 잠시 말없이 있었습니다. 용서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잖아. 네, 기다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순애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나무에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이사 날이 다가왔습니다. 이삿짐 센터에 맡기지 않고 직접 정리했습니다. 필요한 것만 골라서 박스에 넣었습니다. 옷장을 정리하다가 결혼식 때 입으려고 준비했던 파란색 한복을 발견했습니다. 한 번도 입지 못한 옷이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옷을 꺼내 입어보았습니다. 거울에 비친 모습이 단아했습니다. 이렇게 예뻤구나. 혼자 중얼거리며 사진을 한 장 찍었습니다. 오랜만에 찍어보는 사진이었습니다. 새 아파트는 25평으로 방이 3개 있고 혼자 살기에 적당했습니다. 전원주택의 절반 크기였지만 깔끔하고 따뜻했습니다. 베란다에서 한강이 보였습니다. 여기서 새 출발이구나. 짐을 풀면서 순애는 설렜습니다. 일주일 후 은행에 갔습니다. 30년간 모아둔 돈의 일부를 정리했습니다. 노인 학대 방지 단체에 기부하고 싶어요. 얼마나 기부하실 건가요? 2천만 원이요. 직원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기부하시겠어요? 네, 확실해요. 기부 절차를 마치고 나니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내가 겪은 일을 다른 분들은 안 겪으셨으면 좋겠어요. 직원에게 말하자 친절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은 돈으로는 자신을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오래전부터 가고 싶었던 유럽 여행, 미뤄뒀던 그림 수업, 평생 교육원 강의 수강, 하나씩 적어보니 할 일이 많았습니다. 첫 번째로 근처 문화센터에 수채화 수업을 신청했습니다. 처음 그려보세요? 젊은 강사가 물었습니다. 네, 72살의 첫 도전이에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마음이 젊으시면 돼요. 강사의 말에 순애는 웃었습니다. 첫 시간에 사과 한 개를 그렸습니다. 어색했지만 재미있었습니다. 그림이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구나. 집에 와서 그림을 벽에 걸어두었습니다. 그림 수업에서 만난 사람들과 친해졌습니다. 비슷한 또래의 여성들이었습니다. 모두 각자의 이유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다 같은 마음이네요. 수업 후 차를 마시며 한 분이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순애도 공감했습니다.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전시회도 보고 맛집도 다니고 등산도 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즐거웠습니다.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제주도 3박 4일 여행이었습니다. 혼자가 아닌 친구들과 함께였습니다.
바다가 이렇게 예뻤나? 오랜만에 본 바다가 새로웠습니다. 사진 한 장 찍어드릴까요? 지나가던 젊은 커플이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바다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 속 순애의 표정이 밝았습니다. 가을이 되었습니다. 이사 온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수에게서 가끔 안부 문자가 왔습니다. 길지 않은 메시지였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건강하시죠? 잘 지내고 있어. 순애는 짧게 답장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민수와 나경이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두 사람 모두 수척해 보였습니다. 들어와 거실에 안내 후 차를 내왔습니다. 어떻게 지내니? 순애가 먼저 물었습니다. 열심히 살고 있어요.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나경이는 아르바이트도 시작했어요. 저도 부업을 하고 있고요. 그렇구나. 순애는 덤덤하게 들었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정신을 차렸어요. 나경이 말했습니다. 스스로 살아보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알겠어요. 이제 알겠니? 순애는 미소 지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화가 났을 텐데 이제는 그저 안쓰러웠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했어요.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건 아니야. 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미워하지 않아. 순애의 말에 두 사람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 네, 말씀하세요. 앞으로는 진짜 독립해서 살아 나한테 의지하지 말고.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가끔, 아주 가끔씩만 안부 인사에 민수가 눈물을 훔쳤습니다. 네, 어머니 고마워요. 두 사람이 돌아간 후 순애는 베란다에 나가서 한강을 바라보았습니다. 석양이 강물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자유구나. 속삭이는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흘러갔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자유의 눈물이었습니다. 내가 가장 먼저 지켜야 할 사람은 바로 나였어. 작은 깨달음이 가슴에 따뜻하게 스며들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유럽 여행을 떠날 예정입니다. 그림 친구들과 함께하는 첫 해외여행입니다. 72살에 뭘 못하겠어. 순애는 웃으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벽에 걸린 그림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모두 순애가 직접 그린 작품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마음에 드는 그림은 마지막에 그린 자화상이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창가 사연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좀 더 좋은 사연글로 보답드리겠습니다. 매일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